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미래문화연구소 김세아라고 합니다. 먼저 주제일 초연결 정보화 시대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연구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초연결 시대 혹은 초지능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한 굉장히 불가역하고 또 그 불가피한 변화를 좀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문사회라는 학술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어떤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오늘날의 인문사회 학술 연구자의 시선에서 오늘과 같은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인문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이자 혹은 또 응전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좀 소박한 질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 노선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발표는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부대로 역사적 가상 공간이 재현되었을 때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의 기념관 및 독립관과 어떻게 다른 정치성 내지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논구해 주셨는데요. 특히 저는 그런 독립기념관과 같은 역사문화 공간이 지닌 정치성이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박물관 내지는 기념관 등과 달리 다른 방식과 차원으로 굴절되고 있다는 선생님의 논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기억과 기억의 정치를 주로 재현하는 기념관 또 박물관이 이것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의 플랫폼으로 전이되었을 때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예컨대 민족주의적 시각이나 남성 중심주의적 역사관이 완화 또는 심지어 무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현실과 가상의 존재론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가상 공간만이 가지는 굉장히 아주 발전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또한 또 엿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 속으로 이전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 속의 역사 공간이 보다 개방적이고 사용자의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새로운 주체의 출현 가능성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격차와 차별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서 개인을 드러내는 아바타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성적 존재성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또 그러한 아바타가 현실에서의 인종차별이나 젠더 문제 혹은 외모지상주의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러한 생각을 좀 강화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아바타의 요소를 보니까요. 때로는 피부색에 따라서 혹은 성별의 요소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요소에 따라서 그 값이 차등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좀 공고한 강화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역기능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한편 여전한 좀 그러한 차별과 편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가상 공간의 사회성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문사회 학술 연구가 함께 기여하고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점은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그러한 인문사회 학술이라는 같은 분야에 대한 동일 맥락에서 같은 역할이라는 맥락에서 만영교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발표 중에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인문사회 학술 연구 분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용성이라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학술 분야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바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진단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히 또 많은 부분을 배웠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 말씀을 청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인문사회 분야가 지식을 축적하고 문명을 계승하는 여러 큰 틀에서의 장점과 또 인문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점을 언급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다소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암묵적인 부분이 인문사회 학술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의 차원을 일반 시민사회에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난점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인문사회 학술 분야의 수요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들 혹은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뭐 지원 정책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러한 좀 정량적 데이터가 나오기 어렵다는 인문사회 학술 분야의 암묵적 특성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인문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그러한 인문사회의 정량적 데이터가 어려웠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 인문사회의 특수성은 있을지 네, 그런 대응 방안과 실질적인 설득을 위한 좀 수행성 차원에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환 선생님의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시고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소소하고 뭐 소박하다라는 질문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너무 큰 카테고리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인문사회 학술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너무 큰 카테고리가 아닐까,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공공 역사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결국 공공 역사도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이되는 변이되는 측면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변화되는 사회 현실을 적용,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표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그 율리백의 이제 위험사회라는 그 논의에서 책에서 보면 결국 새로운 과학 지식이라는 것이 기존의 사회의 구조 및 사회 체제와 결합이 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걸 예상한다는 거는 뭐 사회학자의 몫일 수도 있고 미래학자들의 몫일 수 있지만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서의 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는데 그것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요즘에 뭐 AI, 뭐 챗 GPT 이런 것들의 윤리 문제 같은 것들을 논의할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결국 철학 같은 인문사회 이쪽 분야에서의 해석, 이쪽 분야에서의 이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좀 서두 없이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그 현재 과학 지식, 새로운 과학 체제, 새로운 과학 지식을 토대로 국가에서 이제 권력 기관을 중심으로 이것을 사회 지식화로 만들고 있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인문사회 쪽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라인에서도 수용하고 있고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좀 더 구체화된 해결책들을 우리가 앞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선생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중국인이라서 그래서 설명하기가 혹시나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그 토론문을 받고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그대로 읽어주셔도 됩니까? 네. 그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정량적 데이터의 미비함으로 인문학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 현상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완벽하지 않으며 빅데이터 기술의 그 발전은 전통적인 정량 연구의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한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과학 연구 성과는 일정한 숨겨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과학 참과와 같이 생산성의 정환을 통해 이익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문사회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과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많은데 그럼 요약해서 얘기할까요? 제가 한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의 그 응용 가치를 강조합니다. 인문학적 연구는 직접적인 그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어렵지만 인간의 행동 가치관, 문화에 대한 심층 통찰력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사회는 인문학적 연구의 응용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인문학적 연구 결과를 실제 응용으로 정황해야 합니다. 둘째는 학제 간 협력을 제창합니다. 인문사회는 학제 간 협력, 특히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옹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천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문사회는 인문학적 소양이 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실천적 인재 양성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적응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인문학 교육을 촉진합니다. 인문사회는 인문학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그 인문학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그 함으로써 사회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중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그 인문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대중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참여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정체성을 높이고 그 인문학 지식을 더 잘 홍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인문학은 사회 불평등의 근원, 표현, 및 영향을 연구하여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이반자와 그리고 대중에게 사회적 공정성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합니다. 인문학은 다양한 문화와 문명의 역사, 특성 및 기여를 연구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갈등을 줄이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며 보다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이론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제공합니다. 인문학과는 그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그 연구와 보호, 전승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양원을 더 잘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인문학적 배려와 사회적 책임을 옹호합니다. 인문계는 인문학적 배려와 사회적 책임을 옹호함으로써 사회의 독특성과 그리고 인문학적 정신의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결속력과 구심력을 강화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 지원과 인문학적 동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째, 마지막입니다. 사회 정책 및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촉진합니다. 인문계는 법률, 사회 정책 및 공공 문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사회 정책 및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익과 사회 정의를 보호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문학의 그 사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인문학의 중요성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컨대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그 인문학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가 도전에 그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며 실천적 인재의 양성과 교육 보급에 중점을 두고 효과적인 대중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문학이 사회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그 토론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제 뭐 사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이 아마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시간이 이렇게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것은 이제 추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 지구하고도 중요한 오늘 사회를 맡아서 사회자의 역할은 아닌데 지금이 아니면 질문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딱 단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만영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아까 충북에서 전국 우수 박사학위 논문을 선정하는 게 있다고 발표문에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김세현 선생님께서 질문에 저는 이제 세부적인 항목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죠? 그리고 뭐 상금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왜냐면 수십만 명의 박사학위가 나오지 않을까요, 중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청년 그런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유연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커미티 같은. 아, 네네네네. 그 교육부 주도하는 아. 그 평가하는 청년 50, 100, 50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수하는 그 평가 기준은 조금 다양한데 근데 사이트에서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네. 그래서 선정되면 뭐 이렇게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서치해서 상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많이 줍니까? 네. 네. 저도 놀라울 정도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되게 놀라웠어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금액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집 주고 지각 주고 그리고 상금 주고 그러니까 가정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교육과 전망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인문학을 전공자인데 항상 새로운 기술에 인문학자들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또 정량화하는 작업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럼 수고해주신 노선희 선생님, 만은교 선생님,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김세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라도 한번.